안녕하세요. 아주 몰상식한 집안에 시집을 갔었던 김선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집안과 남자를 골라 결혼했냐고 물으신다면 결혼 전에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 집 식구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뻔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별로인 인간이었는지요.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많은 분이 그렇듯 저도 결혼 후에야 실망스러운 그들의 민낯을 알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지금은 그 집 안에서 나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나오게 되는 과정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답니다. 그때 일을 속 시원하게 이곳에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은 밤만 되면 늘 소란스러웠어요. 또 술 처먹고 들어와? 당신 하루라도 술 안 마시면 입에 가시라도 돋아? 아, 내가 뭐? 남자가 일 끝나고 힘들어서 술 한잔하고 싶을 수도 있지. 살림만 하는 옆에 내가 가장 마음을 뭘 안다고 바가지 긁어? 내가 놀아? 당신이 허구한 날 술 먹고 사고 쳐서 돈 물어주고 당신 부모님한테 돈 퍼주고 하느라 당신 월급 맨날 바닥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점심까지 식당 일 다니고 있는 건 잊었어? 어? 아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술만 취하면 방바닥에 토를 하거나 저와 언니에게 트집을 잡아 혼을 냈습니다. 왜 아빠가 들어오셨는데 머리를 단정히 안 빗고 인사를 하냐. 아빠가 웃음냐 하면서요. 또 밖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 남의 차를 부수고 가게 기물을 파손하는 등 사고를 쳐서 합의금도 수도 없이 물어줘야 했죠. 엄만 그런 아빠의 술주정을 몸서리치게 싫어하셨고요. 게다가 맨날 월급도 쥐꼬린 장남에게 바라기만 하는 친가 식구들에게도 질려버려 엄만 점점 악만 남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아빠 다투던 엄만 언제부턴가에 입을 꾹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1년을 넘지 못했어요. 아빠에게 학을 뗀 엄만 제가 10살 또 언니가 12살 때 이혼을 택하셨거든요. 너희한테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라는 딱지 붙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근데 저런 아빠라면 너희한테도 아예 없는 편이 낫겠어. 저 언니도 아빠를 싫어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에겐 차마 말하지 못했었는데 언니와 전 아빠의 옷자락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도 몇 번 봤었어요. 집엔 관심도 없이 밖에서 여자 만나고 다니며 엄마 울게만 하는 아빠에게 딸들이 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엄만 아빠가 여자 나오는 술집에 드나들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만 그저 자식들을 위해 참으셨던 거죠. 그렇게 이혼한 후 우리에게 연락 한 통 없던 아빤 나중에 듣기로 재혼을 2번이나 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요. 그러다 또다시 마지막 재혼을 한 뒤 그 아주마하곤 여태까지 함께 살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언니도 그런 아빠 지금까지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관심도 없는 아빠에게 우리 또한 애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빠 갈라선 뒤 엄만 혼자 힘들게 저와 언니를 키워주셨죠. 엄마에겐 기댈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없었거든요. 아빠 헤어진 후 엄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분식집을 차리셨어요. 엄만 김밥과 순대 떡볶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셨고요. 미호가, 선호가, 엄마가 이번에 떡볶이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봤는데 한번 와서 먹어봐. 너무 맛있는데 엄마? 이건 대통령님도 와서 먹어보고 반할 맛이야. 엄마 막 청와대 요리사로 스카웃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역시 엄마 띄워주는 거 우리 딸들밖에 없다니까. 엄마 솜씨가 좀 최고긴 하지? 엄만 딸들을 키우기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셨어요. 저와 언닌 그런 엄마가 존경스러웠죠. 그리고 과거 지겹게 보아왔던 엄마의 우는 모습은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우린 엄마를 많이 웃게 해드리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울로 대학을 간 언닌 쭉 그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언니의 전공 특성상 언니가 갈 만한 일자리는 서울에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닌 그곳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던 형부도 만나 결혼했고요. 장남이라고? 동생들은 다 취직은 했다니? 부모님 노은 어떻게 준비는 되어 있으시고? 아니, 노후보단 성격이 어떤 분들이라니. 엄만 우리 딸들이 엄마처럼 몸고생 마음고생 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형부는 삼형제 중 장남이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엄만 언니부터 걱정하셨습니다. 엄마가 속물적인 분이어서가 아니라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떠오르셨던 거예요. 무능력한 고모들과 작은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를 장남이란 이유로 다 챙기려던 아빠가 생각나셨던 거죠. 특히 항상 장남이 뭔가를 해주길 바라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엄만 자신의 노후 자금도 악자까지 따로 모아두셨어요. 다행히 실제로 만나본 형부는 아주 책임감 있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형부의 부모님도 형부의 동생들도 모두 성실하고 멋진 분들이었기에 엄만 언니에 대한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으셨죠. 그런 엄만 제가 30대 후반의 나이로 뒤늦게 결혼할 남자를 인사시켰을 땐 처음부터 내심 안도하셨습니다. 남편이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이었고 집도 잘 사는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직원이 2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시부가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비록 작긴 해도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나름대로 탄탄한 곳이라 인정받는 곳이었기에 엄만 딸이 고생은 안 하고 살겠다 싶으셨던 거죠. 물론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남편이 절 끔찍하게 아껴주고 좋아해줬다는 사실이었어요. 얘 선호가 신우구 말이야. 너를 보는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 네 말대로 널 정말 좋아하나 보다. 물론 사는 집안 아들인 것도 네가 고생 안 하고 살 생각에 마음에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 아니겠니. 인사 왔을 때 보니까 예의도 바른 것 같고 너를 많이 아끼는 게 느껴지니까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거 있지? 네 형부도 그렇고 신우군도 그렇고 우리 집은 사회복이 확실히 있나 보다. 평범한 법원 공무원이던 제가 회사 사장 아들인 남편을 어떻게 꼬셨냐고 수군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무례한 사람들의 말이라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꼬셨던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절 좋아했던 거거든요. 저는 타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뒤 2년의 준비 끝에 법원 공무원 시험에 붙었답니다. 그리고는 운이 좋게 희망 근무 지역이었던 고향으로 발령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저와 대학 선후배 사이였어요. 과는 달랐지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고향이 같은 걸 알고 더더욱 친해졌었고요. 야, 선호가,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나 너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 뒤 대학 동기 결혼식 때 우린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 눈에 제가 유독 예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도 호감이 있었는데 그땐 네가 남자친구가 있었잖아. 그래서 포기했는데 다시 보니까 네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 같더라고. 너 지금 남자친구 없으면 나 다시 용기 내봐도 될까? 대학에 다닐 때도 제외했을 때도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았었기에 아버지가 회사 사장인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냥 형편이 어려운 집 아들은 아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재회 후 적극적으로 제게 마음을 표현하던 남편은 제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정도로 잘해줬습니다. 솔직히 좀 통통한 편에 키도 작고 머리숱도 적은 편이었던 남편이 처음부터 제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다른 것보다 전 좀 마른 사람이 좋았거든요. 그래도 절 향한 순수한 마음 표현이 고마워 우선 만나보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제게 너무 더 잘해주더라고요. 게다가 욕 한마디 잘할 줄도 모르고 술도 멀리하는 모습에 더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전 아빠 때문에 과격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남편의 청혼을 받고 수락한 뒤에야 전 남편의 집안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젠간 내가 물려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내 회사도 아니니까 굳이 말 안 했어. 학교 다닐 때야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솔직히 예전엔 우리 집안만 보고 나한테 다가왔던 여자들도 몇 명 겪었는데 그때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어. 난 물주로만 여기고 뒤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던 여자도 둘이나 있었거든. 선옥이 널 믿긴 했지만 만약 내가 널 시험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미안해. 사과할게. 하지만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선호가. 난 널 진심으로 좋아해. 남편은 혹시 그 일로 제가 자신을 밀어낼까봐 불안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남편이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숨긴 것뿐이었으니까요. 집에 엄청난 빚이 있다는 등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남편의 아픈 상처가 안쓰럽게 느껴졌죠. 그렇게 남편과 전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편이었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세상 가장 귀한 보물 대하듯 소중히 여겨주던 남편의 마음에 정말 잘한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었답니다. 여보, 당신 갈수록 다크서클이 깊어진다. 어제 또 잠 설쳤어? 어, 당신 진짜 수면센터 이런 데 가보면 안 될까? 나 정말 당신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그건 남편의 엄청난 코골이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연애할 때 함께 여행을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코골이에 대해 미처 몰랐죠. 귀마개를 해도 뚫고 들어오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너무 괴로웠는데요. 서운했던 건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남편은 자신의 코골이를 고쳐볼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찮아. 우리 부모님은 익숙해져서 나랑 같은 집에서 자도 잘만 주무시던데. 당신도 익숙해지겠지.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평소 늘 절 배려해주던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정말 그 소리가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엔 귀마개를 끼면 어느 정도 잠을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남편에게선 점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이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가 이 창자를 다 뜯어버릴 쌍쪽 같은 자식이. 여보, 제발 욕 좀 그만해. 진짜 귀가 썩을 것 같아. 왜 그렇게 게임만 하면 욕을 하는 거야? 남편은 취미가 게임이었는데요. 분명 신혼 초엔 안 그랬거든요. 좀 욱할 땐 있어 보였지만 그래도 혼자 잘 삭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나며 제가 듣든 말든 5만 가지 욕을 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그 흔한 쌍시옷 들어가는 욕 한 번 못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만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당신 대체 왜 이래? 원래 대학 다닐 때도 연애할 때도 이런 적 없었잖아. 신혼 초까지만 해도. 대학 다닐 땐 게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남자들이랑만 있을 땐 한 번씩 욕도 하고 그랬어. 방친이 몰랐던 거지. 또 누가 연애할 때 여자친구 앞에서 욕을 해. 신혼 초까지만 해도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고 했으니까 조심했던 거지. 근데 이젠 좀 편해졌잖아. 나도 집에선 좀 긴장 안 하고 편하게 있자. 어? 남편은 변한 게 아니라 제 앞에선 그냥 조심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게임할 때뿐 아니라 운전할 때도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내뱉더라고요. 저 삐리리가 운전은 무슨 발가락으로 하나? 저 똥통에 담가서 삐리리 삐리리 할 삐리리가? 여보, 하지마 좀. 나 지금 옆에 있는 거 안 보여? 그 욕, 결국 다 내가 듣고 기분 나빠지는 거라고. 과격한 남자가 싫어서 남편이 좋았던 건데 정말 속은 기분이더군요. 그런 욕설 외에도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식사 매너가 말 그대로 개매너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당신 내가 밥 먹을 때 방귀 끼지 말라고 했지? 역하다고 좀. 아이, 배가 더부룩한데 그럼 어쩌라고. 꺽. 아, 트름도 제발 좀 고개라도 돌려서 해. 같이 먹고 있는 난 생각도 안 해? 오빠 전에 안 그랬잖아.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땐 그렇게 예 있는 사람처럼 굴더니 왜 집에서만 이러는 건데? 나도 체면이 있지. 아이, 어떻게 밖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여자들 화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밖에선 체면 차려도 집에선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돼? 내가 이제 와서 당신한테 뭐 잘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야말로 잔소리가 너무 심해. 남편이 식사를 하면서 내키는 대로 생리현상을 해결하더라고요. 심지어 뻔히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코를 파서 제게 왕건이라며 보여주기도 했고요. 진짜 밥맛이 떨어져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제가 그럴 때면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아예 삐져버렸고요. 그나마 처음엔 볼멘 소리로 안 그럴게 하는 말이라도 했었는데 나중엔 삐지면 아예 며칠씩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땐 아주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이건 완전 사기 결혼이야. 당신 이렇게 추잡하고 속 좁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난 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전 제게 잘 보이려 자신의 본 모습을 꽁꽁 숨겼던 남편에게 속았던 겁니다. 그런 제 울분에 남편은 아주 짜증스럽게 대답하곤 했죠. 아이 참, 다른 남자들은 뭐 다른 줄 알아? 다 똑같아. 좋아하는 여자 꼬시려면 무슨 척이들 못해? 내가 보기엔 당신이 오히려 유난이라고. 문제는 그런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지켜봤더니 남편을 그렇게 키운 건 시부모님이더군요. 시부모님은 외아들인 남편을 아주 오냐오냐하고 키웠던 겁니다. 아우, 저 개나리 십장생이 진짜 제사밥 빨리 먹고 싶어서 환장했나. 저 비릴이 나중에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이곳엔 제대로 적지 못하겠지만 어느 날 시부모님을 태운 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 또 심한 욕설을 내뱉더군요. 그때 너무 놀라 저는 남편의 어깨를 살짝 치며 언성을 높였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데 욕을 하면 어떡해. 예,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 남편한테 목소리를 키우니? 그래, 새아가 너야말로 시부모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그러면 쓰냐? 남자가 화나면 욕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런데 오히려 시부모는 건방지다며 절 타박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아들을 좀 오냐오냐하는 분들이군 하는 건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도 상식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거 한마디 했다고 저를 그렇게 몰아세울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자기 부모의 반응에 남편은 의기양양한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봐, 당신이 예민한 거라고 내가 그랬지? 그 일로 저와 시부모 사이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는 그날 일을 내심 마음에 담아둔 듯 제게 좀 쌀쌀맞아졌고 저도 그런 두 분께 전처럼 살갑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남편은 시부모 함께 있을 때도 개판이 식사 매너를 편하게 드러냈는데 당연히 시부모는 그런 남편의 식습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저 아유, 우리 아들 잘 먹네. 잘 먹었으니까 소화도 금방 되지. 하고 말하며 남편의 문제점을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갈수록 당신이 유난인 거다 하고 말하며 자신을 못마땅해 하던 제게 날을 세웠는데요. 남편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 몰랐겠습니까? 보기 싫은 행동인 걸 알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연애 시절 제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그저 저를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잡은 물고기인 제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이제 편할 만큼 편해졌으니 추잡하고 몰상식했던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싶었던 거죠. 불편해하는 절 배려할 생각은 요만큼도 안 꺼서요. 그런 남편에게도 시부모에게도 갈수록 정이 떨어졌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상처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도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일찌감치 병원 도움받아서 임신 준비해보자. 당신도 나도 아이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 신혼 초 전 남편에게 임신을 제대로 준비해보자고 말했었어요. 당시 제가 39, 남편이 42이었으니 자연 임신을 무작정 바라기보단 병원의 도움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난색을 표하며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우선 최대한 시도해본 다음에 정 안 되면 그때 병원 도움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난 병원 좀 불편해.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남자 쪽 검사하려면 막 야한 동영상 보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낯선 공간에서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난 좀 수치스러울 것 같아. 싫다는 남편의 말에 우린 결국 자연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노력해도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자 결국 우린 시험관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때 남편도 좋지 않은 표정이긴 했지만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그때 남편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지더군요. 전 그때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생리통이 좀 심하긴 했는데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병 때문이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시험관 시술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고 전 우선 수술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은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호르몬 치료를 이어갔어요. 매달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힘든 치료 시기를 견뎌야 했죠. 얼굴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화끈거렸고 땀에 젖어 밤마다 몇 번이나 뒤척이며 잠을 설쳤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내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이었어요. 그렇게 1년을 버텼지만 결국 돌아온 말은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냉정한 진단이었죠. 다만 시험관 시술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전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시험관 시술은 아직 시도해 볼 수 있대. 이제 내 나이도 41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노력해보자. 어? 아, 싫어. 저번에 검사할 때 확실히 느꼈어. 그거 너무 수치스럽고 불편하더라. 남자들끼리 다 똑같이 얘기해. 그 좁은 방에 혼자 들어가서 막 그런가 하면서 아우,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다지만 난 너무 불쾌했어. 근데 그걸 또 하자고? 내가 왜 그런 불편을 또 겪어야 돼? 따지고 보면 내가 원인인 것도 아닌데. 어차피 시도해봤자 확률도 엄청 낮다며. 당신 그 병 때문에. 그때가 결혼한 지 막 2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아직까지 남편과의 사이가 그렇게 나쁠 땐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게 본 모습을 드러낸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라 아직은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마치 왜 문제는 전데 자신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듯한 뉘앙스에 저는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험관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도 싫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의 더더욱 심해지는 모습들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가던 와중 시부모가 제게 자꾸 비난을 퍼붓기까지 하더라고요. 아휴, 선옥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이걸 어쩌냐? 어? 시집을 왔으면 적어도 애를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아이 갖고 싶었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요. 두 분은 어떻게 아픈 며느리한테 몸은 괜찮냐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위로해주긴커녕 자꾸 이렇게 비난까지 하시냐고요. 우리가 뭐 너 거의 불임에 가까운 몸이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 이랬니? 우리도 답답한데 참으려고 노력했어 얘. 근데 갈수록 우라통이 터지는 걸 어떡하니? 신우가 드디어 장가가서 손주도 볼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더니만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고. 아휴.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시험관이라도 해보자고 말했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기 싫다고 하는 걸 어떡하라고요. 노력도 다 손뼉이 맞아 하는 거죠. 어차피 네 나이랑 병 때문에
그걸 해도 확률이 10%인가 5%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럼 거의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하기도 싫은 고생을 해야 하니? 선옥이 너 어디서 감히 자꾸 시어머니한테 대드냐? 신우 너 내가 이래서 그냥 좀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 좀 어린 애들이 순진해서 말도 고분고분하게 잘 듣고 애도 순풍순풍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도 그렇게 선옥이 제가 좋다고 하더니만 이게 뭐냐? 당신은 왜 괜히 신우한테 그래? 아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뭔 난리인지 원. 너무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시부모에게 저런 말까지 들은 뒤 전 아예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이들은 날 똑같은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들의 식모 겸 애 낳아주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했나 싶어 아예 상종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는 일로 남편은 제게 더더욱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언제 행복한 적이 있었냐는 듯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 갔죠. 그런 남편과 차라리 빨리 갈라서고 싶더군요. 그런데 자신과 달리 딸들만은 결혼해서 잘 살기 바랬던 저희 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래전 매일같이 보던 엄마의 눈물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더는 남편과는 못 살 것 같아 전 최대한 빨리 갈라서자고 해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어느 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답니다. 당시 남편은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잦아졌었어요. 당신 원래 출장 별로 없었잖아. 근데 요즘 출장이 왜 이렇게 많아? 말했잖아. 우리 회사 이제 내수 시장 말고 수출 쪽으로도 확장할 거라고. 몇 년 있으면 내가 회사 물려받을 텐데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인 만큼 내가 직접 가야 돼. 남편은 수출 문제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여러 나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 남편은 또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내 캐리어는 내가 정리할 거니까 손대지 마. 어차피 그럴 생각도 없었어. 남편은 저렇게 말하며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그땐 이미 서로에게 잔뜩 날만 서 있던 때라 서로를 향한 말투가 굉장히 퉁명스러웠어요. 저는 남편 캐리어를 손수 정리해줄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평소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연애 때부터 한 번도 남편 물건에 말없이 손댄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캐리어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여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느낌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캐리어를 열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딱 캐리어를 열려던 찰나 남편이 다 씻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캐리어 잠금장치에 손을 얹은 절 보더니 꼭 심장이 쿵 떨어진 사람처럼 다급히 외치더라고요. 여보, 열지 마. 그거 절대 열지 마. 안 돼. 그 모습을 보니 진짜 뭔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다가오던 남편을 무시하고 바로 캐리어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열자마자 아주 황당한 물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결혼 사진이잖아. 이거 당신 아니야? 그건 정장을 입은 남편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웬 어린 동남아 여자가 팔짱을 끼고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이게 뭔가 싶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모르며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서 있었고요. 아마 이미 늦었다 싶어 자포자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그 사진 아래에 있던 서류 봉투를 열어봤어요. 국제결혼? 당신 출장이 아니라 이 여자랑 국제결혼하러 갔던 거야 설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안에 든 서류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문구는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였답니다. 다음 서류의 상단엔 노란 포스트잇에 베트남 신부 프로필이라는 글자가 적힌 채 붙어 있었고
또 다른 서류엔 결혼 이민 비자 신청 절차 안내라는 큼지막한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게 뭐냐고. 빨리 제대로 설명 못해? 당신 대체 뭔 짓거리 하고 다닌 거야? 전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해도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아내가 있는데 버젓이 결혼을 하고 온답니까? 그것도 그냥 바람도 아닌 국제 결혼을요. 이 인간이 절 완전히 물러본 것 같아 분노가 솟구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자신의 물건에 말없이 손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캐리어를 열어볼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결국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실토하더군요. 그러게 왜 그걸 열어가지고. 알겠어, 다 말하면 되잖아.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당신한테 갈라서자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나 국제결혼 업체 통해서 그동안 맞선 보고 다녔어.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전부 다. 그중에서 베트남에서 만난 여자가 제일 마음에 들길래 이번에 다시 가서 제대로 계약하고 결혼식까지 올리고 왔어. 사진 속 여자가 그 여자야. 당신 눈에 내가 투명인간으로 보여? 그딴 짓을 할 거면 나랑 먼저 갈라서져 가던가 했어야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해? 그것도 그냥 바람도 아니고 돈을 주고 외국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결혼식 하나 올렸다고 이게 바로 같이 살 수 있는 줄 알아? 그 여자 한국 들어오려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도 걸려. 그 여자 거기서 한국어 검정 시험도 봐야 되고 서류 심사에 비자 발급되는 데마다 한참이라고. 그래서 우선 미리 결혼식부터 올려놓고 그 여자 기다리는 사이에 당신하고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야 하루빨리 우리 부모님한테 손주 안겨드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게 훨씬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일부러 저질러 놓고 저와 정리를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난 이제 한국 여자 완전 질렸어. 우리 집 돈만 밝히면서 날 우습게 알거나 당신처럼 깐깐하게 굴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기만 하니까 꼭 자기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마냥. 당신이 전에 만난 여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나만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누가 당신 행동 다 이해해주나. 그러니까 한국 여자랑 이제 결혼 안 할 거라고. 이번에 나랑 결혼식 올린 여자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23살이야. 다 늙어 빠져서 애까지 못 낳게 된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젊고 튼튼하다고. 나한테 검사 같은 거 받게 하는 번거로운 일도 안 만들 거고 벌써부터 나한테 얼마나 순종적인데. 한국 들어와서 나랑 살기만 하면 내 자식 둘 셋은 우습게 낳아줄걸. 내 친구 현식이 알지?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서 엄청 잘 사는 거. 걔도 그렇게 잘 사는데 뭐 나도 베트남 여자하고 못 살 거 뭐 있나 싶더라고. 어차피 우리 애 나오면 혼인신고 하려고 해서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잖아.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갈라서. 남편은 이제 한국 여잔 질려서 국제 결혼을 선택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열이 받아 전곡을 찔러줬습니다. 나이가 45이나 돼가지고 23살짜리 여자애랑 결혼을 했다고?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그건 그렇다 쳐. 현식 씨는 자기 아내 끔찍하게 아껴주니까 잘 살고 있는 거지. 당신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누군들 데려와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순종?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해줄 생각을 해야지. 시작부터 자기 멋대로 휘두르면서 살 생각을 하냐? 하긴 그런 몰상식한 인간이니까 나랑 헤어지기도 전에 이딴 짓을 저질렀겠지. 당신이 뭘 알아. 난 그 여자 쪽에 돈 줬고 그럼 그 여자도 남편이 날 잘 모시고 살 의무가 있는 거지. 사람이 물건이니? 분명 가서 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세상 젠틀하고 착한 척하고 왔겠지.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가엾게도 혹한 거겠지. 그리고 한국 여자한테 질렸다고? 솔직히 말해봐. 당신 그냥 자신이 없는 거잖아. 뭐라고? 당신 나랑 결혼하고 나서 밤마다 야식을 그렇게 먹더니 살이 25kg나 쪘잖아. 3년 만에.
당신 배를 못 견뎌서 뜯어진 셔츠 단추만 몇 개인지 기억도 안 난다. 거기다가 그렇게 기름진 것만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니까 고작 3년 만에 머리숱도 3분의 1은 더 사라졌지? 나이도 많아, 자기관리도 안 해. 그런 당신을 돈 좀 있는 집 자식이라고 해도 누가 만나주겠니? 딱 이런 마인드 때문에 당신 애초에 바람도 못 피우고 돈 써서 여자 만날 수 있는 국제혼으로 관심 돌린 거 아니야. 맞지? 제 말에 남편은 전곡을 찔린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폭발할 듯 얼굴이 시뻘개져선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대더라고요. 평소에 전 외모 비하 같은 건 하지도 않고 아예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외모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 살이 찌든 빠지든 그게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저 땐 저도 너무 열이 받아 남편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말을 있는 대로 다 끄집어냈던 겁니다. 아무튼 난 애도 못 낳고 드세기만 한 당신이랑 더 살 생각 없으니까 이참에 확실하게 갈라서 이 집 우리 아버지가 해준 집인 거 알지? 내가 그래도 특별히 정을 생각해서 짐 뺄 시간 줄 테니까 짐 다 빼면 연락해. 난 그동안 부모님 댁에 가 있을 거니까. 위자료 같은 거 청구하려면 하든가. 그 정도 내가 줄 테니까. 남편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풀지 않았던 캐리어를 그대로 들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놈은 제가 기껏해야 자신에게 약간의 법적 위자료밖에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기껏 해봐야 1,000에서 2,000 정도밖에 안 될 그 위자료만 받고 사라져주기 싫더라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 정식 혼인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법원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더군요. 저는 그동안 그놈과 그놈 부모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와 엄청난 배신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선 시부모에게 남편의 기가 막힌 만행을 낱낱이 말해줬죠. 그렇다고 시부모가 제 편을 들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는데 역시는 역시나더라고요. 그게 뭐? 어차피 너네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차라리 돈을 주고서라도 어린 외국 여자랑 새살림 차리고 싶다는 신호뜻 우리도 다 동의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우리가 직접 알아보고 소개해 준 거야. 뭐라고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기가 막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생각보다 더 몰상식한 집이었네, 이 집안이. 근데 이게 끝까지 건방지게. 그러게 누가 사사건건 우리 아들 트집 잡고 애까지 못 낳으래? 최소한 네가 애라도 낳을 수 있는 몸이었으면 우리 신우가 이렇게 했겠어? 너만 사라지면 우리 가족은 더 바랄 게 없다. 싹퉁머리 없고 애도 못 낳는 너 대신 어리고 고분고분한 세면에 들어올 생각하면 벌써부터 밥이 술술 넘어간다고. 애가 어리니까 손주도 최소한 둘은 낳아줄 거 아니냐. 그래, 맞아. 태어날 애가 혼혈이라고 사람들이 수군댈 순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100배 낫지. 애초에 결혼 파탄의 원인이 넌데 감히 어디 여기까지 찾아와 행패야, 행패길. 우리 신우가 착해서 너 짐 뺄 시간이라도 준 거지. 나나니 시애비였으면 당장 네 몸부터 그냥 쫓아내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빨리 지민 앞에서 네 친정으로 가버려. 여보, 잠깐만. 그리고 신우가 네가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번거롭게 소송 걸고 할 필요도 없다. 뭐 얼마에 주랴, 어? 마음 같아서 우리가 너한테 위자료 청구라도 하고 싶은데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우리 쪽에서 줘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대충 얼마나 줘야 할지 말해. 빨리 너 좀 우리 집에서 치워버리게. 시부모는 오히려 제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 또한 저보단 어리고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그들과 그들 옆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전 남편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냈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착각하나 본데 고작 법적 위자료 가지고 저 인간 만행을 퉁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오산이에요. 내가 결혼 생활 3년 동안 받은 수모랑 스트레스가 얼만데요.
뭐? 그럼 뭐 어쩌라고? 저 법원 공무원인 거 아시죠? 내가 아는 지식 인맥 전부 동원해서 당신들 다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버님, 아니, 아저씨 회사에 뭐가 문제될 건 없는지 내가 뒷조사를 해서라도 탈탈 털어서 문제 삼을 만한 건 다 삼아버릴 거라고요. 털면 먼지 안 나올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내 회사를 건드려? 내 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네 지역 신문사에도 다 제보할 거예요. 땡땡 회사 사장 일가의 실체. 이렇게요.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멀쩡한 아내 두고 베트남에서 23살짜리 여자애랑 결혼하고 온 저 인간. 그리고 그걸 또 잘했다고 부추긴 그 부모. 그 몰상식한 가족에 대해 세상이 뭐라고 할지 기대되죠? 제 으름장에 한심한 새 식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시분 그제야 큰일 났다 하는 표정으로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너, 뭘 원하는 건데? 아까 위자료 얼마나 주냐고 물었죠? 그럼 3억 주세요. 지금 사는 저희 아파트 값이 3억 정도 하니까 그 돈 고스란히 나 주라고요. 저 인간이랑 살던 집은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대신 돈으로라도 받아가게요. 그나마 여기가 서울이 아니어서 우리가 살던 아파트 값이 싼 걸 다행으로 여겨요. 뭐? 무슨 애도 없는데 고작 3년 살아놓고 3억은 너무한 거 아니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나 진짜 신문사 찾아갈까요? 회사 뒷조사도 한번 해볼까요? 회사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이 집안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요. 이 쌍스러운 집안에 허비한 내 3년의 시간 그걸로라도 보상 받아야겠으니까. 저는 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제게 돈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작은 회사에 그런 이미지 타격이 가해지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짐을 빼던 날 남편은 집에 와서 실실거리며 까불더라고요. 그렇게 고상한 척 상식 있는 척 하더니 당신도 결국 돈이네. 그래, 그깟 3억 먹고 떨어져라. 난 이제 어린 베트남 아내랑 행복하게 새 출발할 테니까. 부모도만 믿고 설치긴. 그 3억은 내가 정당하게 받아낸 내 배신감에 대한 보상이야. 이 추잡한 인간아.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너 그 여자한테도 오래 못 가 버림받을 거야. 너 같은 인간을 누가 참고 살아주겠냐? 입 치워, 입냄새 나니까. 넌 내 인생의 오점이고 수치야. 그러니까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어차피 저도 언제 갈라서나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열받긴 했어도 그나마 돈이라도 받아낼 수 있었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었으면 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엄만 내 딸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나쁜 놈의 자식,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됐어, 엄마. 이미 다 끝났고 받아낼 것도 다 받아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 대체 그걸 왜 참고 살았어? 내가 잘 살기를 엄마가 얼마나 바랬는지 아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할까 봐 차마 갈라선다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너랑 네 언니가 행복해지는 거야. 나 속상한 거 싫다고 너 힘든 거 참는 일 앞으로 2번 다시는 하지 마. 엄만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끌어안고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자나깨나 자식의 행복만 바라던 엄마의 품에 그렇게 안겨있으니 안도감과 따뜻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 엄마 품을 놔두고 내가 왜 그런 한심한 인간과 살았을까 하는 자괴감도 밀려왔고요. 제 소식을 듣고 친정으로 달려온 언니와 형분, 아이가 안 생긴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며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뒤 들리는 얘기로 전 남편은 그 베트남 여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겨우 3년도 안 돼 그놈의 2번째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에 와서 서로 잘 적응하며
잘 사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해 국적을 취득한 뒤 곧바로 이혼하거나 떠나버리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남편의 아내였던 그 여자도 딱 그런 경우였다고 해요.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최소 2년 이상은 실제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그 여잔 그 조건을 채운 뒤 국적을 취득했고 임신 중이던 아이를 낳은 뒤 산후 회복을 마치자마자 아이를 두고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원래는 그 사실을 몰랐었어요. 갈라선 마당에 그 인간과 연락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고 소식을 전해 듣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도망간 뒤 전 남편이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 아주 눈물 콧물을 짜내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 인생 다 망했어. 나랑 부모님이 그 기집애랑 그 기집애 친정에 보낸 돈이 다 얼만데 나 혼자 그 어린애를 어떻게 키우란 말이야. 나 천벌받은 건가 봐 여보. 당신을 버린 대가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어. 한심하게도 전 남편은 애는 자기 부모에게 떠맡긴 채 맨날 술만 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전 시부는 전 남편에게 사장 자리도 물려줬다는데 전 남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 사정도 나날이 기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이제와 역시 당신만한 여자가 없었다. 너무 후회된다. 혹시 다시 돌아와 줄 수 없겠냐는 어이없는 말을 해댔습니다. 전 그놈에게 딱 잘라 말해준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 여자가 왜 도망갔는데? 내가 분명 전에 경고했지? 넌 분명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을 거라고. 너는 내가 살면서 만난 인간 중 최악 오브 최악인 인간이야. 네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가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한 거 기억하지? 또 한 번 전화했다간 나 신문사 찾아가서 내 입에 걸어장을 짚어 연다. 어? 끊어 이 진상아. 그게 바로 한 달 전의 일이랍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통쾌한 결말을 맞았다네요. 그 베트남 여자가 처음부터 한국 국적만 노리고 결혼한 건지 아니면 처음엔 전 남편이 좋았었는데 변심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처음엔 한국 생활과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왔었을 것 같아요. 한국 와서 잘 사는 여성들도 정말 많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살고 보니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엉망인 모습을 보고 진절머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도망을 갔을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갈라선 뒤 아주 쾌적한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부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던 데다 속 시원하게 위자료 명목의 거금도 받아냈으니 남은 우라도 없었고요. 그 집에서 받아낸 3억 중 1억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는다는 채 기부했답니다. 그리고 남은 돈 중 일부를 써서 몇 달 전엔 엄마를 모시고 해외 럭셔리 크루즈 여행도 다녀왔어요. 엄마의 평생 꿈이 바로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이었기에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꼭 이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꿈을 실현시켜드릴 수 있어 제 마음도 참 기뻤답니다. 돈의 출처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곳들에 지출을 하니 그놈과 그놈 집에 허비한 지 3년이란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아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 여전히 엄마 둘이 지내고 있는데요. 엄마도 언니와 형부도 제가 결혼이라는 것에 아예 마음 접은 일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도 있어 시험관 시술을 한다고 한들 임신은 어려울 것 같고 결혼은 한 번 해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전 앞으로 독신으로 살 거라고 말했었거든요. 뭐 앞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 찾아오면 그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전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엄마를 옆에서 마음껏 챙겨드릴 수 있어서요. 전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저희 엄마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효도에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결혼과 아이가 아니어도 제 인생의 또 다른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연애혼이든 중매혼이든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을 마치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한다면 정작 갈아치워지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제 전 남편과 같은 한심한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또한 사람을 배려할 줄도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제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만큼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서서히 반가운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여러분의 매일에 늘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